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수영,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 서울 중성동갑에서 공천 배제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어떤 선택을 할지가 관심이었는데요. 이낙연 대표와 회동도 했고,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은 탈당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우세했는데 오늘 아침에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 이 글을 남겼어요. 저도 사실 어제 밤과 오늘 아침이 너무 큰 편차를 보여서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결국 그 임종석 실장이 결국 안전한 길을 택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지금 이낙연 대표를 만나서 이낙연 대표는 사실 출마 선언까지 하루 뒤로 미루는 그런 결행을 해줬는데 이렇게 친문 진영의 자산이라고 핵심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임종석 실장이 스테이를 함으로써 나머지 분들이 정치적 공간이 매우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라는 점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새로운 미래 입장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남아 있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홍영표 의원이나 기동민 의원 등등 여러분들도 지금 사실은 무언가 상징적 자산과 함께 움직여야 그 동력이 생기는 법인데 그런 정도에서 굉장히 좀 저는 아쉬운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저는 이렇게 새벽까지 바뀐 이런 연유가 무엇이었을까 고민해 보니까 혹여라도 이건 제 추론입니다만은 혹시나 문재인 대통령과의 또 연락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건 제 상상의 영역입니다만은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정말 말하자면 급전직하된 이런 결정을 내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정치인이 두 가지가 꼭 수반돼야 된다고 보는데 타이밍과 결정력인데 이 두 가지를 임종석 실장이 너무 조금 소진한 것 같아.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임종석의 시간을 끌고 가면서 정치적 에너지를 더 키울 수 있었는데 그런 점을 너무 빨리 소진시키고 약화시킨 점은 제가 보기에 이번 총선이 끝나봐야 평가받겠습니다만은 하나의 저는 분수령이 되는 그런 오늘 시간이었던 것 같은 건 분명히 보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야권의 재편도 그렇고 오늘이 분수령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석현 새로운 시대 고문은 임 전 실장의 잔류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고요. 또 중성동갑에 전략 공천된 전현희 전 위원장은 임 전 실장에게 새로운 제안을 던졌는데요. 발언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실은 어제 저녁 7시까지도 탈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7시에 이낙연 대표가 임종석 실장한테 전화했을 때도 탈당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침에 전화를 안 받아요.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 민주당에 남는다고 기사가 떴어요. 아마 당에 남아서 내년에 전당대회 당대표 나가려고 하나 이렇게 추측들도 사람들이 하고 그래요. 정치적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정말 고뇌에 찬 그런 결단을 해주셨을 거다 생각하고요. 제가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고 또 이번 성동갑 선거에서 수락을 해주시면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함께 힘을 모아서 원팀이 되어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제가 패배를 한다면은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 대역 죄인이 된다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 네, 자, 새로운 시대 아니고 새로운 미래 김상일 평론가께서 콕 집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좀 잘못 얘기를 했는데 새로운 미래, 자, 이석현 고문 얘기도 듣고 오셨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어젯밤까지만 해도 자, 이낙연 대표에게 탈당을 약속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통화가 안 됐다는 거군요.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2일날 이낙연 대표와 회동을 하고 네. 이제 탈당을 할 것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사전에 또 언질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광주 출마라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정도 연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 측에서 연기 요청도 있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쪽에서는. 그러면 이제 뭐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 됐냐.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요. 이제 새로운 미래 측에서도 엄청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출마 선언도 연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미리 했다면 더 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 선거 기획이나 판을 다시 짜자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새미래 쪽에서도 그러면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당대표로 추대하고 모든 거를 다시 짜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미래 쪽에서는 완전히 전체의 판이 흔들려 버린 아주 큰 사건, 3차 노쇼 사건이라고도 얘기를 하던데 그런 지금 상황이 지금 돼버린 건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거를 좀 이렇게 저도 취재도 해보고 유추도 해보고 하면은 2일날 회동 이후에 호남을 내려갔다고 그래요. 예. 호남을 내려가서 뭐 이제 송갑석 의원이라든가 강기정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을 만난 거죠. 그럼 그 전에도 사실은 서울의 동지들하고도 얘기를 했겠죠. 이게 대표적인 인사는 윤영찬 의원일 거고. 네. 그럼 윤영찬, 송갑석 이런 분들 전부 다 임종석 전 실장의 영향을 받아서 잔류하고 진짜 뭐 과하지옥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경선에 들어가서 뭐 바보가 되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 놔두고 혼자만 나간다 쉽지 않았을 거고요. 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경선에 참여했기 때문에 나가서 출마도 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발목을 잡은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호남을 가서 송갑석 의원이나 강기정 의원이 호남 상황을 얘기해 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낙연 그 대표가 호남에서 그렇게 세를 모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확인도 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추론을 해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제 추론이 맞다면 정말 임종석 전 실장은 이제 지도자적인 면모를 갖추기는 굉장히 어려워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번 드는 거예요. 결정으로요? 왜냐하면 이 공천의 피해를 입고 이것에 어떤 반발을 하는 과정이 너무나 다 개인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원래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일반화된, 객관화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게 다른 모든 사람에게 같은 처지에 있거나 그 처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전부 다 자기의 상황 중심적으로 지금 일을 해나가니까 사람들이 이게 일반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저거 정말 문제가 있어서 임종석 그 비서실장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든가 이렇게 해줬을 때 아, 임종석 비서실장을 다음 지도자로 내가 추대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전혀 안 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임 전 실장이 지도자로 클 수 있는 굉장히 큰 기회를 놓쳤다.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아까 3차 노쇼 얘기하셨는데 예. 이게 윤영찬 의원 1차 노쇼가 윤영찬, 예, 2차 노쇼가 이원욱, 조홍천. 예. 아, 이번이 그래서 네. 3차 노쇼 이렇게 보셨는데 어쨌든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잔류를 결정하면서 새로운 미래 입장에서는 좀 동력이 상실된 이런 측면이 있는데 자, 임종석 전 실장의 당내 역할도 좀 생각을 해보죠. 중성동갑에 공천된 전현희 전 위원장은 선대위원장직을 좀 맡아달라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앞으로 좀 역할이 있을까요? 임종석 실장 딱 한 줄 남겼잖아요. 네.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그 얘기 뭐냐면 전략적 모성을 유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자신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측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보겠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전현희 의원은 당연히 그러면 중요한 자산이니까 와서 날 도와달라 얘기를 하겠고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돌려보면은 임종석 전 실장이 가장 경쟁력 있게 나왔다고 다들 그런 예. 보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현희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임종석 실장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임 실장이 전 여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하리라 보고 이재명 대표도 뭐 그건 뭐 나중에 우리가 그냥 힘을 합해 같이 나갈 문제지 뭐 특별히 따로 생각해봐 둔 바가 없다고 또 아주 시큰둥한 대답을 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임종석 실장도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이제 경제학 이론에 제로 리스크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위험을 예. 전혀 감수하지 않겠다라는 제로 리스크 편향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이 여기에 저는 약간 그 경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 민주당 내부의 좀 축을 본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너무 과도한 사천 논란으로 인해서 총선 경쟁력이 상실돼서 패했을 경우에 임 전 실장이 당에 남아 스테이한 다음에 그것을 총선 패배를 바탕으로 민주당이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할 때 당권에 도전한다. 뭐 남아 있다면 이러한 뭐 시나리오 정도로 네. 남은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전략적 오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의 지금 여러 가지 공천 과정이라든가 예. 이제까지 대선 패배 후에 국회에 진입해서 당대표 나가는 과정을 다 봤을 때 총선에서 승리하든 패하든 상관없이 당권은 계속 유지하거나 혹은 계속 도전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과연 이렇게 정말 안전한 길로 가서 이재명 대표의 다음 스텝을 도모하는 임종석 전 실장의 전략적 판단이 맞다면 저는 그거는 오판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렇게 평론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결과는 총선 이후에 다시 한번 논의할 시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예. 예. 임종석 전 실장이 안전한 길로만 간다면 차기 당권을 마음에 두고 있다고 해도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이신데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안전한 길 뭐 그런 표현보다는 네. 서사를 만드는 작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사를 보고, 그러니까 이전에 그 당의 공천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불공정을 앞서서 지도자답게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야 그게 서사가 돼서 저 사람, 그 서사를 보니 저 사람이 우리의 대안이야라고 봐줄 거 아니에요. 서사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번 서사를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모든 거를 제고해 주십시오. 내지는 자기의 문제로 모든 걸 치환시켰어요. 그러면은 당의 전체의 공정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기만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 아픈 사람을 다른 아픈 사람이 나도 아픈데 저 사람이 나의 아픔까지 대변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 지역이 상징 지역이 됐는데 네. 민주당 공천 전체적인 어떤 비판은 안 했다. 이 부분이 그렇죠. 아주 평가가 일반화를 못하고 예. 객관화를 못 해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지도자가 되기 좀 어렵다. 그리고 네. 이후 이재명 당대표가 물러서는 상황 속에서도 대안으로 떠오르기는 상당히 어려워진 것이다. 저는 예.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이 그 조그만 한 지역구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임종석 전 실장을 또 죽이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니 당에서 이렇게 크게 역할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에 그 굉장히 중요한 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큰 역할 맡아서 우리 지역구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기분이 찝찝할 텐데, 아유 우리 지역구 와서 선대위원장 해주세요. 예? 그러면 이건 진짜 동네에 무슨 뭐 어르신, 예. 예? 동네 좀 어르신 모시듯이 하는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뭐 이 질문 다음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네. 고마운 마음을 표했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재명 대표가 하시는 게 무슨 일이 막 있으면은 한마디 그거에 대해서 던진 다음에 2차 발언, 3차 발언 이런 거 없고 네. 1차 발언에 뒤 이어지는 행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재명 당대표의 발언이 저게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라는 게 항상 논란이 되거든요. 어쨌든 뭐 전현희 위원장 발언이든 이재명 대표 예. 발언이든 임종석 전 실장이 좀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예.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어쨌든 잔류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민주당 내 이제 공천 파동은 조금 한숨 돌렸다고 봐도 될까요? 글쎄요, 종천 파동이 한숨 돌렸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임종석 그 실장 때문에 주춤하는 건 있겠지만 예. 주춤이 주저앉는 것까지 갈 것이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오늘 뭐 당장 좀 이따 나오겠지만 네. 홍영표 의원도 다른 행동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그것이 또 뭐 어떻게 진전이 될지를 좀 예. 봐야 그 후에야 이게 뭐 안정이 됐다든가 뭐 진화가 됐다든가 이런 네. 표현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홍영표 의원이나 서른 의원 거취도 사실 주목이 되는데 홍영표 의원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거든요. 이거는 어떤 탈당의 마지막 명분 쌓기 행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뭐 친문계 좌장이었으니까 네. 좌장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뵙는 거는 제가 보기에 뭐 전직 모셨던 대통령 주군으로서 전 당연한 예의라고 보는데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올 2월 달 초에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찾아가서 명문정단 얘기하면서 했잖아요. 저는 그게 기만 전술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술적인 저는 그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의 매우 계산된 행동이었다고 봐요. 거기에서 명문정단 얘기하면서 마치 친문 진영을 그렇게 형용화시키거나 와해시킬 것처럼 얘기는 안 했어요. 도와줄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뭔가 공천에 대한 여러 가지 친문의 격정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였는데 안심해도 되겠구나 하면서 이른바 원심력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잦아들면서 좀 말하자면은 그 당에 그대로 뭐 안착하겠다는 그런 좀 약간의 그 뭐 저는 편안한 마음 혹은 그 좀 뭐랄까 안이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매우 강한 속도로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이까지 온 거예요. 요게 요까지 오는 시간이 한 달이 안 걸렸어요. 저는 네. 그렇다면은 지금 홍영표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찾아간 거는 그 말씀 드리기 위해서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대통령님께서 여러 가지 좀 말하자면은 그
판단에 대한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 우리가 예. 전략적인 오판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나가서 어쨌든 하나의 또 하나의 우리가 그 정치적인 그 구심점을 하나 마련해서 안에서는 임종석 실장이 있든 말든 네. 밖에서는 우리가 나가서 무언가 역할을 하면서 총선 이후에 승리하든 승리하지 못하든 어떤 우리가 그 다음 스텝을 대비하는 이른바 좀 친문 진영에 뭔가 둥지를 틀어야 되겠습니다라고 저는 얘기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문 대통령도 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으면서 잘 하라는 덕담 정도는 하셨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번 홍영표 의원의 양산 방문은 어찌 보면 친문 진영 일각이 이제는 따로 살림을 차리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선언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저는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살림을 차리겠다는 어떤 명시적 의사 표현을 그렇죠. 수도 있다. 남아서 경선 치를 분들은 경선 치르되 그렇죠. 일단 나갈 분들은 나가서 따로 안착을 하겠다 이런 얘기 예. 같습니다. 근데 홍영표 의원, 서른 의원 네. 탈당 의사는 분명한데 네.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로는 또 바로 가지는 않는 이런 네. 상황이라서요. 연대를 하게 된다면 네. 어떤 형태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가 사실은 둘 중에 하나는 보여줬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호남에서 새를 보여주든가 호남에서 새를 못 보여주면 당내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아 여길 나가면은 이낙연 대표한테 가겠구나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은 서른 의원마저도 망설이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낙연 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낙연 대표를 한 명도 따라 나가거나 아니면 잘했다고 얘기해 주거나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럼 이 두 가지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 의미가 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른 의원이나 홍영표 의원이나 나가서 이낙연 대표와 함께 하는 것은 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이낙연 대표가 더 큰 우산이기 때문에 우산을 써버리면 자신들의 우산 색깔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으로 그 입당하는 것은 안 할 것 같고요. 단지 그렇지만 지금 현재 총선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 무소속들이 어쨌든 연대도 해야 되고 번호도 네. 좋은 번호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호라는 당과 기호라는 우산만 씌워주고 연대로 가는 가치를 공유하고 연대로 가는 그러나 한 당이라고 하지는 않고 우리는 연대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려면 이제 새로운 물에도 이름을 바꿔야 되겠죠. 예. 바꾸고 그 번호를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법적으로는 입당을 하겠지만 사실상 이게 입당이 아니라 그냥 번호를 빌려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니폼을 빌려주는 거죠. 참 네. 어렵네요. 네. 굳이 또 안 가고 다른 형태에서 또 다른 당명까지 그렇죠. 해서 예. 자, 어떻게 보면 이 이낙연 전 대표의 지도력, 리더십하고도 좀 그게 관련이 될 굉장히 수도 좀 저는 있는, 위기라고 예. 보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연대를 하다가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탄력을 받거나 아니면 이게 어쨌든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후배들한테 네. 모든 걸 또 양보하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네. 자기 거를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고 그리고 지난 연말부터 그걸 계속 보여온 건 또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인정받으면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정치의 어떤 생물적인 모습 또 나올 수도 있다. 제가 뭐 네.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기점이 또 생길 수도 네. 있으니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잔류를 결정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얘기를 쭉 해봤고요. 오늘 큰 거취 변화가 있었던 분이 있었죠.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총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에 이어서 민주당 현역 의원의 두 번째 국민의힘 합류인데요. 오늘 입당식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치인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도구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만 해도 윤석열 정부 심판 저는 그때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가서 뭐 유세를 한다든가 거기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 그 의원으로서 그 옆에 같이 참석만 했을 뿐이지. 꽃길만 걷다가 그게 꽃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응원과 영등포 주민들께서 저를 지지해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 부의장도 저는 추대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민주당에서 공천 과정에 정말 열심히 일했던 의원들이 하위 10%를 받고 거기에 전략적인 그 친명이라고 하는 그런 후보들을 집어넣는 걸 보고 정치 오래 한 제 경험으로 이거는 부당하다. 네.
자, 기자가 꽃길만 걷다가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꽃길만 걷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김영주 부의장 얘기도 듣고 오셨는데 오늘 입당식에 한동훈 위원장 넥타이 색깔이 파란색이었고요. 그리고 들어갈 때 보니까 김영주 부의장 손을 잡고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자, 김영주 부의장은 빨간색 점퍼를 이렇게 뭐 당 사무실에서 처음 입어봤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저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드레스 코드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일종의 그 맞이하는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은 파란색 넥타이를 매므로써 민주당에서 전향해 오는 김영주 부의장을 배려한 듯한 느낌이고 또 빨간색 점퍼에 보시는 것처럼 목련꽃이 수놓아져 있어요. 저 목련꽃이 바로 그 4월이 피면 국민의 삶에 목련꽃이 필 것이라고 늘 얘기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그 굉장한 그 말하자면 메시지 기법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잠바에 수를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빨간 잠바 옆에 이렇게 국민의힘 옆에 그게 수 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한동훈 위원장이 디테일하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자면 본인의 드레스 코드와 상대방의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김영주 의원의 옷에도 저렇게 배려를 해주는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 보면서 굉장히 저는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많은 준비를 했다는 생각을 받았고요. 저는 그 김영주 의원 말에 일부 동의하는 거는 꽃길만 걸었다고 하는 건 18대 때는 여기 전여욱 의원이 당선된 곳이에요. 네. 김영주 의원이 가서 3번 내리 당선했을 뿐이죠. 이분이 4선이지만 실제로 열린우리당 시절에 비례로 입당해서 지역구는 3선을 사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으로 보면 여의도가 빠진 나머지 지역이 영등포 갑 아니겠습니까? 꽃길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해 본인이 노력해서 개척했고 본인이 그렇게 말하자면 지역 주민과 스킨십 통해서 어쨌든 정치 여정을 함께 왔는데 마치 내가 그냥 무슨 낙하산 되는 지역구 가서 당선된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건 아니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여기에서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전략을 읽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컨셉은 포용 전략입니다. 전향 인사든 그다음에 시민단체 사람이든 과거에 또 운동권을 했든 받아들이면서 외연을 확장하고 중도를 넓혀 나가겠다는 그런 분명한 공천 컨셉을 보인 것 같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배제하는 공천, 배제 전략을 통해서 본인의 당을 좀 확고히 하려는 그런 대척점에 서 있기 때문에 이번 두 공천을 놓고 국민들께서 어떤 평가를 하실지 이것도 주목해 볼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영등포갑을 비워는 이유가 있었겠죠. 아마 거기에 4명 후보가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뚜렷하게 경쟁력 있게 나타나는 후보는 없었고 다 비슷비슷하게 경쟁하는 후보들이었기 때문에 김영주 의원의 영입도 이렇게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포용 전략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디테일 부분에서 김영주 의원이 지금까지 발의했던 법안들 이런 거 다 일일이 검토하고 설득에 나섰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런 모습 글쎄요. 저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정치적 가치 내지는 지향 그런 것이 과거 역사 속에서 얼마나 녹아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김영주 의원이 그러면 현재의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삶과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왔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단순히 이재명 당대표의 공천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아예 강 건너편까지 건너간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큰 명분이 전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게 지금 보이지 않는다. 전 그렇기 때문에 김영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은 정치적인 의미를 크게 두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정치적 의미가 없는 개인적인 이익,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갔다. 다시 말해서 생계형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 저는 이렇게 좀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큰 어떤 뜻이 있는데 이것을 뭐 하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역사적으로 이런 행보를 보여왔는데 여기에 연장선상에서 이런 게 없잖아요. 하나도.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개인을 위해서 저렇게 뭐 이런 걸 준비했다 이런 게 뭐 개인에 대한 배려는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또 정치적으로 또 묶을 수 있는 하나의 뭐가 될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비판적입니다. 없다. 자, 이렇게 보셨는데 국민의힘 지금 80% 정도 지역구 공천 마무리한 상황인데 3선 이상 중진이 한 74% 정도 공천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일한 공천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는데요.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려했던 용핵관 혹은 네. 뭐 대통령 측근 인사들 뭐 이런 분들의 낙하산처럼 인사는 없었어요. 분명한 건 뭐 그래 봐야 한 두 분 정도 부산 해운대와 용인 정도 간 두 사람 빼고는 네. 전부 또 험지에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용핵관 인사,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뭐 용산 참모들이 대거 올 것이다. 그거는 우려는 불식된 거고 그것은 허언이었다는 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난 총선에도 못 미치는 그런 현역 물갈이 비율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 눈높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혁신과 쇄신도 매우 중요한 카드라고 보는데 근데 한동훈 위원장과 공관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의 제도화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른바 제도이기를 간 건데 그렇게 뭐 여러 가지 감산 페널티를 주고 이쪽은 가점 그 인센티브를 주어도 막상 경선을 붙여놓고 보니까 현역이 너무 강세가 되더라. 그래서 그 공관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앞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들여다볼 지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 총선이 너무 크게 패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워낙 제한적이어서 경쟁력을 좀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다지고 다진 지역들에는 이번에 신인들이 가더라도 그것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렇다면은 좀 무언가 인위적인 혁신을 통해서라도 약간 물갈이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네. 그런 지적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말씀을 제가 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좀 도입하기로 한 게 강남, 영남권 최대 3곳을 국민 추천제로 예. 하겠다 이렇게 하고 내일 아마 대상지 그리고 네. 방법 등이 좀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좀 무음공천 지적의 흥행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뭐 무음공천 지적의 흥행 카드는 일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음공천 지적을 반전시키거나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궁여지책이라고 저는 네. 보는데요. 지금까지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천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공천입니다. 강서 재보궐선거 이후에 국민들이 생각했던 지금의 여권은 변해야 돼. 그 변화를 보여줘. 그래서 여권에서 변화를 보여줄게. 그래서 인연 혁신위가 나와가지고 통합, 그 다음에 측근들과 주류들의 헌신과 희생, 이걸 얘기했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그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 몇 명 현역 교체, 그 중진 교체, 현역 교체를 얘기하잖아요. 그분들이요, 주류 아니에요. 완전히 무슨 친윤 아니에요. 예? 찐윤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사실상 굉장히 조용하게 진행됐지만 상당히 조용하게 뻔뻔한 공천이고 뒷구멍으로 챙길 사람 다 챙긴 국민 기대를 저버린 국민 기만 공천이에요. 사실은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천 절체라는 그 저작을 했다면 네. 그 저작의 책 이름을 붙이기가 어려운 이거 무슨 이름을 붙여야 되지? 이런 공천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짧게 한마디만 예. 드리면은 뭐 길게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공천 컨셉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원래 그 정당이 승리하기 위해서 네 가지 나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통합의 공천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두 번째 혁신의 깃발을 들고 세 번째 자신들의 약점을 보완한 다음에 중원으로 진출한다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이 컨셉을 따른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두 번째 혁신의 깃발이 뭐냐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그건 나중에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네. 지금 큰 틀에서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약점을 보완해서 좀 말하자면 여러 가지 그 이념적 스펙트럼도 좀 다양하게 한 다음에 중원으로 가겠다 이 전략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기만 공천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 다만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이기는 공천을 해서 가겠다는 네. 그런 그 공천 컨셉의 개념으로 봐야죠. 근데 조금 그럼 네. 반론을 드리면 통합의 공천? 그게 유승민 의원을 뭐 끌어안았습니까? 아니면 반대 목소리를 내는 내부에 반발하는 사람을 끌어안았습니까? 어떻게 통합을 반대편에서 데려오는 거를 통합이라고 합니까? 그거는 말씀하신 중원으로 나가는 거 이 표현은 맞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통합과 혁신 이 두 가지에서는 전혀 제가 동의하기가 힘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공천 관련해서 양당 대표가 서로 구정물 공천이다, 뭐 고인물 공천이다 비판을 하는 오늘 이 비판 시도 굉장히 최고조로 끌어올리던데요. 남은 공천 과정이 어떻게 지켜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22대 총선 세 보니까 딱 37일 남았습니다. 민심을 잡기 위한 각 당 수장들의 지원 사격도 본격화되고 있죠.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충청에서 충청의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저희는 이 선거를 출발하는 우리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둘, 셋. 첫
첫 번째로 박상은 후보가 있는 종로 특별히 선택한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가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시간은 원하는 방송사에서 김어준 씨가 해도 상관없어요. 김어준 씨가 해도 상관없어요. 네. 자, 각 당 대표들의 본격적인 지원 사격도 지금 시작된 모습인데요. 한동훈 위원장 앞서 보신 것처럼 총선 격전지 순회 출발점으로 천안을 선택했습니다. 천안 의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정당 지도자의 동선은 전략입니다. 네. 발끝에 다 메시지가 담겨 있고 전략이 담겨 있는 건데 충청도가 스윙 스테이트잖아요. 항상 보면은 대선이든 총선이든 충청을 석권하지 않고는 이긴 정당이 없었습니다. 네. 우리 천안은 정당의 지난 역사가 총선에서 세 번 다 전부 졌어요. 다 졌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탈환해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은 지금 이렇게 공천 이전 복격하기 직전에는 주로 수도권 벨트를 다녔습니다. 네. 수원 벨트, 기억하시겠지만 그다음에 한강 벨트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계양까지 갔다가 지금 수도권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지금 바로 그 D-30 얼마 남으니까 바로 이제 충청을 간 건데 과거 법무장관 시절에도 하도 많이 다녀서 한 대동여지도를 빗대서 동훈여지도라는 그때 신조어까지 있었던 그렇죠.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충청을 첫 상대로 한 것은 약점부터 보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강세 지역인 곳으로 가겠다는 그 순회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중원에 공을 들이고 또 중도, 그러니까 스윙 스테이트인 충청에 저렇게 첫 시발점을 가는 거는 내일 청주를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게 함의하는 게 굉장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반드시 실질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진데서부터 찾아오는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과반을 하든가 일당을 하겠다. 그 뚜렷한 전략이 한동훈 위원장의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예, 발끝에 전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재명 대표는 첫 지원 유세지로 종로를 선택했거든요. 이 전략은 그러니까 이제 뭘까요? 뭐 그런 거죠. 당내 공천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본인이 막 중앙에 있으면서 이렇게 보듬어야 되는 정도는 아니고 이재명 당대표는 좀 보듬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비명계의 뿌리인 친노,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네. 뭐 친노의 어떤 뿌리, 뭐 이렇게까지 이제 지켜 세우면서 이렇게 그 지역을 간 거죠. 그러니까 지지층을 조금 다독이는 그런 행보를 한 것이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제 중도층을 공략하러 간 것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중도층을 공략하려면 중도층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생이 중요해요. 삶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현 정권이 지금 국민의 삶과 관련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으며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열심히 들어줬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게 없어요. 이 정권은 대통령의 생각 내지는 주류의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일방통행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바꾸겠다, 바꿀 수 있다, 기대, 희망 이런 걸 줄 수 있는 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네. 다시 말해서 이번 선거의 중요한 중도층 공략으로는 좀 약하다. 오히려 어떻게 보는 게 맞냐면 저 격전지에 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야 결집과 세를 모을 수 있으니까 일종의 예. 컨벤션 효과 비슷하게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집이 좀 잘 되는 집이네 라고 해가지고 일부 중도층이 올 수도 있는 밴드 웨거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는 조금 있겠다. 그러나 중도층을 아주 뭐 우리가 표적을 향해서 불스아이라 그러죠. 표적 정중앙을 맞추는 그런 중도층 전략을 가져가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현장을 찾은 두 대표의 어떤 모습 그리고 전략까지 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두 당대표의 TV 토론이 성사될지도 관심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김어준 씨가 사회를 봐도 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아니, 윤석열 대통령 계속해서 야당 대표도 안 만나주는데 이게 먼저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사실 좀 반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만나면 선거 개입이 됩니다. 네. 그 대통령이 야당 대표 만나서 선거 논의하면 그게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기 싫다는 말을 애둘러 한 건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런 거잖아요. 언제 어디서 뭐 의제든 뭐든 다 양보하겠다. 심지어 사회자까지도 김어준 씨 해도 좋다. 이 얘기는 뭐냐? 어떻게든 이제
그 링 안으로 끌어들여서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말리고 싶지 않겠죠. 한동훈 위원장은 편승 전략을 쓰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회피 전략을 쓰는 건데 네. 자 여기서 이 얘기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안 들을 거라고 보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지금 구도에서 선거 정권 심판론에 지금 동력이 안 살아나요. 1월 달까지 그렇게 셌던 정권 심판론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지금 한동훈 대 이재명 투샷 구도만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 안 되면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급전직하거나 더 총선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차라리 그렇게 한동훈과의 1대1 토론이라도 통해 가지고 출구 전략을 짜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받을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잘못하면 그 말하자면 검사 대 피의자의 구도도 네. 비춰질 수 있는 이 모습을 당연히 안 받겠죠. 이재명 대표는. 근데 어쨌든 궁색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인 거는 제가 보기에 조금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총선 앞두고 각 당 대표들에게 토론을 예. 한 적이 과거에 좀 많았습니까? 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후보 간 토론은 뭐 꽤 있을 수 있는데 아니면 뭐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의 의장이라든가 이런 실무 대표들이 나와서 한 건 있는데 지난 대선을 앞두고 네. 송영길 대 이준석 대표의 토론은 있었죠. 그건 대선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총선은 거고. 아닙니다. 총선은 아닌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총선은 구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평론가들이. 네. 구도 전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잘 말씀해 주셨듯이 이재명 당대표는 총선에서 이 정부를 잘 했는지를 평가하고 심판해야 된다. 이 심판론 구도를 계속 가고 싶은 거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정부가 아니라 당신들의 미래 정치는 누가 더 잘할 것이냐. 차세대 경쟁론, 차세대의 뭐 경쟁자, 이걸로 좀 보여지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전환이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예.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지적하고 그 링으로 불러 올리고 하는 걸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두 분 모두 성사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보신 것 같고요. 자, 제3지대 얘기도 좀 해볼게요. 자, 지도부들의 출마지가 속속 정해지고 있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경기 화성에, 그리고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는 광주에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출마의 변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광주에서 출마해 치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부디 어머니 같은 고향의 마음으로 저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부적절하게 거론했던 일을 거듭 사과드립니다. 요즘 공천 파동이 민주당의 견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당내 권력의 이런 횡포는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정권 교체도, 정권 심판도, 정권 견제도 모두 어렵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못하는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를 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곳 동탄 이신도시가 있는 지역구 경기 화성 을에 출마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치렀던 그 어떤 선거보다도 어려운 도전이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서로를 악마화하고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이 무의미한 경쟁에 젊은 세대가 함께하기보다는 30년 뒤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세대의 고민을 선거의 중심으로 확 올려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 지금까지 뭐 노원병, 대구, 세종 많은 지역들이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화성을을 최종적으로 택했거든요.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아마 세 가지 고민이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일단 대구는 지금 이렇게 소선거구제에서 민주와 국민의힘이 첨예에 붙는 상황에서 본인의 말하자면 역할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거라 판단했을 것 같고, 두 번째 노원은 이미 또 분구가 아니라 합구가 돼버려가지고 네. 세 개가 두 개로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선택지가 없어졌고 막 그래서 한때 비례 출마설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본인이 비례 출마설 비례로 나가면은 비겁해지는 데다가 오히려 비례 전문 정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화성 지금 이 선거구가 동탄 신도시 2기에 4, 5, 6, 7, 8, 9동인가 거가 있다 그래요. 근데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유권자가 있는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상징성이 그나마 있는 곳이어서 여기에서 바로 인접해 있는 양향자, 이원욱과 함께 한번 남부벨트를 구성해가지고 반도체 한번 벨트, 해보자라는 그런 전략으로 저는 말하자면 고육주체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실적인 고민의 어떤 결과가 화성을이었다 이렇게 보셨는데 승산이 있을지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그 공영훈 전 현대자동차 사장 인재 영입한 분을 공천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아직 비워놨는데 여기 뭐 전략적으로 좀 배치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되겠죠. 네. 근데 화성은 민주당이나 젊은 후보한테 우호적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네. 당선 가능성은 상당히 올라가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제3지대의 새로운 미래나 개혁신당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나간 거거든요. 깃발을 세울 것이냐, 당선을 생각할 것이냐 이건데요. 이낙연 대표는 오히려 깃발을 세우겠다, 당선과 상관없이. 그래서 광주를 가는 걸 되게 머뭇머뭇했어요. 왜냐하면 새가 안 모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새가 안 모이는데 가서 죽으면 그게 뭐냐 이런 상황에서 용기를 내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가서 죽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광주에 가서 진짜 민주당에 누가 민주당을 계승하는 진짜 민주당이냐를 한판 승부를 벌이겠다. 그렇게 깃발을 세우겠다. 이렇게 간 것이고 이준석 대표는 진정한 보수의 한판 승부를 대구에 가서 하겠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깃발을 세우는 것보다는 당선 쪽으로 좀 많이 흐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용기라고 할까 기백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오히려 좀 감소하고 쪼그라든 모습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나 개인 이준석 정치인의 당선의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낙연 대표는 광주 출마를 선언했고 지역구는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양향자 의원이 빠진 광주, 서울이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호남에서의 지지율이라던가 아니면 여기서의 어떤 영향력을 얼마나 끌어올릴지 이게 관건이 될 텐데 자, 조국혁신당 어제 창당을 했는데요.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